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지혜와 감동을 나누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사셨고 어머니는 위독하셨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저를 바보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온 동네가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남편이 제게 건넨 한마디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요. 밖에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광활한 저택에 가슴 시린 정적이 찾아온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용과 봉황이 금실로 수놓아진 붉은 비단에 신혼 침대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얼굴에 두꺼운 화장도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불안과 서러움을 감춰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 아닌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티시는 어머니를 살릴 거액의 돈과 맞바꿔 이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책과 도리만을 알고 살아오신 가난한 시골 교사입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만 하시다가 세월과 함께 건강이 쓰러져 가셨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의 심장 수술비를 말했을 때 그 액수는 우리 가족이 평생 꿈도 꿀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엄격하고 반듯하시던 분이 그토록 무력하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강씨 집안의 장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현명하고 가정적인 아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의 남편 강지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쏙 빼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강씨 집안의 장남은 12살 때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혔고 그 후로 정신이 10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딸을 그런 결혼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야윈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을 때, 하룻밤새 희끗희끗해진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보았을 때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 몸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 제 행복을 희생해서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에 저의 복잡한 상념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강지후였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신랑 예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 저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보라고만 했지 이렇게까지 잘생겼다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굳건했으며 얼굴선은 날렵하고 콧대는 오뚝했습니다. 얇은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특히 그의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검은 눈동자에는 한 점의 잡념도 없었습니다.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할 만큼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과 수줍음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신혼방에 들어서는 남편이라기보다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아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말투는 어딘가 순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제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린 베일을 신기한 듯 기울여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예쁘다. 엄마가 오늘 밤에 남편이 아내 베일 벗겨주는 거래. 그는 서툰 손길로 조심스럽게 제 베일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일이든 각오하고 있었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순수한 눈빛과 환한 미소뿐이었습니다. 와, 아내 진짜 예쁘다. 그는 작게 감탄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한 점의 가식도 없었고 마치 아침 햇살처럼 제 마음속에 차가운 불안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턱을 괜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더워? 옷 이렇게 많이 입어서 덥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덥지 않아요. 그럼 배고파. 배고프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만요. 지우는 저를 한참 보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했습니다. 그는 슬쩍 문 쪽을 살피더니 제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작은 틴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예쁘게 장식된 작은 케이크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내가 먹어. 아까 아래층에 사람 너무 많아서 아내 못 먹을까봐 내가 숨겨놨어. 엄청 맛있어. 그는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요. 그의 비밀스럽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그의 손에 들린 케이크를 받아 먹었습니다. 크림의 달콤함과 빵의 부드러움이 입안에 퍼졌지만 가장 달콤했던 것은 이 바보 남편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그 다정함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자 그는 다시 상자를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저는 그가 신혼부부라면 첫날 밤에 의뢰할 법한 일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길게 하품을 한 번 하더니 제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엄마가 오늘 밤엔 남편이 아내 꼭 껴안고 자야 한댔어.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가슴은 단단했고 그는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품에 안고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더니 이내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제 심장과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고마움,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제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온기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제 신혼 첫날 밤에는 촛불도 꽃도 뜨거운 사랑의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보 남편과 숨겨둔 케이크 한 조각, 그리고 진심 어린 포옹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쩌면 앞으로의 삶이 생각만큼 끔찍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들어 얼굴 위에서 춤추는 장난기 어린 아침 햇살에 잠이 깼습니다. 살며시 몸을 움직이자 제가 여전히 지후의 품에 안겨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긴 속눈썹을 살짝 떨며 얇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정말 평화롭고 무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빼내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젯밤 저는 정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결혼을 승낙한 이후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곁에 있는 지후의 존재는 저를 불안하게 하기는커녕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아마 새로 사귄 친구, 엄마가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한 그런 사람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갈아입을 옷을 찾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이불로 몸을 감싸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모님, 저 은주예요. 도련님 전담 메이드입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 준비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동그란 얼굴에 반짝이는 눈과 친근한 미소를 가진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단아한 하늘색 비단 한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이 친척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니 예의에 맞게 한복을 입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옷 갈아입으시고 머리 만지는 것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손재주가 좋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복을 입는 것을 돕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려주었으며 부드러운 옆머리 몇 가닥만 남겨 얼굴선을 감싸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피곤한 기색을 가려주고 얼굴을 더 생기 있어 보이게 할 만큼 가벼운 화장도 해주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 집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제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머리는 좀 모자라셔도 성품은 정말 착하세요, 사모님. 누구든 마음에 들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돼요. 은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친절한 아가씨에게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준비를 마쳤을 때 지우도 막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더니 저를 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와, 아내 일어났네. 이 옷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그의 순진한 칭찬에 제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마도 이 집의 집사장인 듯한 나이 든 여성이 다른 메이드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들에게 방 청소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여전히 정갈한 침대와 한 점의 흔적도 없는 새하얀 시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 어젯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고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됐습니다. 집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마친 뒤 메이드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주가 남아 작은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이 여사님은 입이 무거운 분이세요. 게다가 회장님과 사모님 모두 이해심이 깊으셔서 사모님을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지우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택은 이제 환한 빛으로 가득 차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더욱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지후의 할머니께서 이미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인자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 있었고 자단나무 안락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시며 온화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일어났니? 어젯밤 잘 잤어?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잤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가 참 훤하고 착하게 생겼구나. 이리 와보렴, 할미 좀 보자.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름지고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평가가 아닌 손주 며느리를 향한 애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이 많아 너 같은 아이를 지우짝으로 맞았구나. 그 애가 좀 모자라니 앞으로 네가 이 할미와 부모를 대신해 잘 좀 돌봐주렴. 네, 할머님, 그게 제 도리인걸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서연아, 네가 이 집에 오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것 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나와 온 식구가 네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와 지후의 일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렴. 아무도 너희를 강요하지 않을 테니. 시어머니의 말씀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제 마음에 흘러들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경멸과 의심, 심지어 질책을 받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오직 관용과 이해뿐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제게 대를 잇기를 원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불행한 아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 온 마음을 다해 지우를 돌보겠다고요.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은 이 친절함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댁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귀한 원목으로 만든 긴 식탁 위에 동서양의 온갖 요리가 정교하게 차려진 성대한 식사였습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님은 위엄 있는 풍모의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제 가족과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몇 마디 물으신 후 조용히 식사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통해 저는 그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저희 부부와 할머니, 시부모님 외에 2명의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이 지우의 고모, 즉 시아버지의 여동생들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둘째, 고모님의 이름은 혜진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인상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셋째, 고모님인 혜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얼굴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눈, 그리고 누군가를 비꼬기 위해 항상 준비된 듯한 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둘째 고모님께서 늘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직 셋째 고모님만이 때때로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 가장 소란을 피운 사람은 다름 아닌 지우였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자기 밥을 먹는 것은 잊은 듯 계속해서 제 밥그릇에 음식을 놓아주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베이컨, 버터를 바른 빵까지 제 밥그릇은 금세 작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아내, 많이 먹어. 그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맛있어. 아내 집에는 없는 거야. 그의 순진한 말에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감동을 받아 급히 음식을 다시 그의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지우 씨도 드세요. 저는 다 못 먹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지만 몇 숟가락 뜨는가 싶더니 다시 아내를 챙기는 임무에 몰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셋째 고모 혜란이 입꼬리를 올리며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조카 좀 봐. 아내 생긴 지 하루 만에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아내한테 음식도 집어줄 줄 알고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 다르네, 달라. 셋째 고모의 말은 제 마음에 가볍게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하려 할 때 둘째 고모 혜진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도 참. 지후가 자기 아내 예뻐서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난 지후가 저러는 거 보니 오히려 기쁜데. 부부 사이의 정은 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쌓이는 거잖아.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한테 괜히 튕기고 쌀쌀맞게 굴다가 지금 혼자 앉아있는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둘째 고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셋째 고모의 얼굴이 순간 변하더니 당황하고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둘째 고모를 쏘아본 뒤 씩씩거리며 음식을 집을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셋째 고모에게도 즐겁지 않은 과거가 있어 성격이 저렇게 가시돋치게 변했으리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모가 비록 온화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와 두 고모님을 따라 거실로 가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방으로 쉬러 들어가셨고 지후는 뒷마당으로 뛰어가 커다란 셰퍼드 몇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둘째 고모님은 저를 옆에 앉히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여기 지낼 만하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부끄러워 말고. 네, 고모님, 감사해요. 다들 제게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셋째 고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에서 비꼬는 기색이
조금은 줄어 있었습니다.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고 이 집에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 미리 알아두라고 말해주는 거야. 우리 지훈은 좀 모자라. 앞으로는 네가 모든 일을 짊어지고 챙겨야 할 거야. 조금만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비록 말은 여전히 껄끄러웠지만 저는 셋째 고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기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게 경고하고 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고모님들도 참 아이가 온 지 이제 하루 됐는데 차차 익숙해질 거예요. 서연아, 요즘 내 아버님 회사 일이 바빠서 나도 좀 도와야 한단다. 지후, 돌보는 일은 온전히 너에게 맡겨야겠구나. 그냥 집에 있는 어린 남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가르치고 돌봐주렴. 내 말은 아주 잘 들을 게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호씨, 잘 돌볼게요. 집안에 권력 있는 세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차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자 성격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며느리로서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날카로운 셋째, 고모님과의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의 제 삶은 점차 궤도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이 여사님께 집안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둘째 고모님께는 꽃꽂이와 다도를 배웠습니다. 가끔은 셋째 고모님의 날카로운 말을 견뎌야 했지만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온전히 지후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만화책을 보고 레고를 조립하고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지후는 순수하고 즐거운 백지와 같았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경계할 필요도 손익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저는 생강과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을 준비해 남편과 함께 족욕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잠도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처럼 대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앉아 슈퍼히어로 만화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내 왔다. 아내, 이것 봐. 헐크 엄청 세. 주먹 한 방에 자동차가 날아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후씨, 발 씻을 시간이에요. 지우는 아이처럼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발 씻기 싫은데. 발 씻는 거 재미없어. 만화책 볼래? 안 돼요. 발 깨끗하게 씻고 자야죠. 아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후는 저를 보며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가 화내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만화책을 내려놓고 얌전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양말을 벗겨 그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그의 발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발바닥부터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의 기분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맑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내,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 씻으니까 진짜 좋다. 그가 헤헤 웃었습니다. 따뜻해.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그의 발을 씻기고 닦아준 후 제가 대야를 들고 물을 버리러 가려는데 지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아내. 무슨 일이에요?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제 손에서 수건을 빼앗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내 발 씻어줄게.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돼. 지후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부부는 하나랬어. 아내가 나한테 해준 건 나도 아내한테 해줘야 해. 아내, 앉아. 빨리. 그는 거절할 수 없도록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지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방금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양말을 벗기고 천천히 제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저보다 훨씬 서툴렀습니다. 그는 마사지하는 법을 몰라 그저 물건을 닦듯이 제 발을 문질렀습니다. 가끔은 힘을 너무 세게 줘서 간지러워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내, 왜 웃어? 그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간지러워서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맑고 환했습니다. 그는 제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준 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완수한 듯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 됐다. 아내 발 깨끗해졌어. 향기나.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후 씨, 착하네요. 그는 제 칭찬에 기분이 좋은지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여느 때처럼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그의 따뜻한 가슴에 파고들어 온몸으로 퍼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을 통해 저는 이 바보 남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애와 같았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에 대한 제 마음속에 얼음벽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께 친정에 다녀와도 될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막 수술을 마치셨고 성공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휴식과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즉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귀한 보약과 인삼, 귀한 식품들을 잔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지우가 신이 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 어디가? 나도 같이 가.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뵈러 가는 거예요. 길도 멀고 재미있는 것도 없는데 나도 갈래. 지우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나는 사위니까 처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댔어. 그는 막힘없이 줄줄 말했습니다. 그 논리에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수긍하는 듯 보이자 그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렵다는 듯 재빨리 달려가 기사님께 차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우는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저택의 문을 나서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보이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제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내, 저 건물 진짜 높다. 아내, 소는 왜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해? 아내, 저 달고나 맛있겠다. 저는 그의 질문 하나하나에 참을성 있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달고나를 파는 노점을 지나갈 때 그는 기어코 차를 세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는 아주 많이 사서는 저와 장인, 장모님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록달록한 달고나를 들고 선물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작은 집은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문 앞에 멎자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기쁘면서도 어색한 표정으로 황급히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지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사위의 예의 바른 모습에 조금 놀라신 듯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강서방, 어서 들어오게.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대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시댁에 대한 무한한 행복과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후도 뒤따라 달려와 달고나 몇 개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드리려고 사탕 샀어요. 이거 진짜 달아요. 그의 순진한 행동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지후의 손을 잡고 옆에 앉히신 뒤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위를 대하는 부모의 진심 어린 존중으로 그를 대해주셨습니다. 점심때 저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동안 아버지는 거실에서 장기판을 꺼내 지후에게 한 수 두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장기 고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후가 심심하지 않도록 그저 재미로 장기를 두시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아버지의 놀라움에 찬 외침을 들었습니다. 이 녀석 장기 두는 수가 보통이 아니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며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장기판 위에서 아버지의 군사들은 지후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반면 지후는 태연한 얼굴로 앉아 가끔 사탕을 입에 넣고 빨 뿐이었습니다. 장기는 아버지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지후를 쳐다보셨습니다. 자, 한 판 더 두자. 아버지는 불복하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판, 그리고 세 번째 판의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연달아 패하셨습니다. 놀러왔던 이웃 아저씨들도 그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바보라고 알려진 사람이 아버지 같은 장기 고수를 그렇게 쉽게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지후는 승패에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장기가 끝나자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방금 자신이 직접 만든 종이 연을 자랑했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사고가 그의 소통 능력과 세상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된 지능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먼지에 덮인 귀한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 먼지를 닦아내어 보석을 다시 빛나게 할 임무를 운명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후는 밖에 나가 산책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는 시골의 밤 풍경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저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와 함께 익숙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도시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시끄러운 차 소리 대신 덤불 속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무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후는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다가 가끔 멈춰서서 반짝이는 반딧불이나 하늘의 밝은 별을 가리키며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작은 가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을 한 여인이 파리하고 마른 아이를 안고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고 아이는 먹을 젖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고장에서 친척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했고 지금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연민 가득한 눈으로 여인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저 돈 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쓰라고 주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후가 남편이 돈을 관리해야 한다며 자기가 갖겠다고 고집을 부렸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안에 있던 고액권 지폐 한 뭉치를 모두 꺼내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몇백만 원은 좋게 될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아주머니, 이거 받아서 아기 우유도 사주고 남편분 약도 사세요. 여인은 고개를 들었고 돈다발을 보자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돈을 움켜쥐고는 연신 지후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착하시네요. 살아있는 보살님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말을 마친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일어나 마을 끝으로 빠르게 걸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방금 좋은 일을 했다는 기쁨으로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랑했습니다. 아내, 봤어?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줬어. 저는 그를 보며 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의심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지우 씨,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아서 걱정돼요. 지후 씨의 착한 마음을 속인 걸지도 몰라요. 지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속였다니.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했잖아. 아기가 우는 거 못 봤어?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혹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길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라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지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벼락 뒤에 숨어 밖을 내다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험상궂게 생긴 두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고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젠장, 오늘 대박 터졌네. 한 남자가 지우가 방금 준 돈다발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멍청한 도련님을 제대로 만났어. 생각도 안 하고 돈을 주잖아. 여자는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멍청한 얼굴을 보니 속이기 쉽겠더라고. 오늘 밤 우리 제대로 한잔하자고. 그들은 우리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지우의 순수한 선의가 이렇게 뻔뻔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는 지우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고요. 이 바보야.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저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저는 지후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보라는 두 글자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때 쓰는 말이었지만 자신의 아내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지후 씨,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다급하게 그를 껴안으며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을 때 맑았던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지는 않았지만 그의 서운하고 상처받은 표정은 제 마음을 1000번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사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보라고 꾸짖음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꼭 껴안고 그의 넓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후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지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아요. 네. 저는 그를 계속해서 달랬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풀이 죽어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그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준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와 지우는 강씨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의 억울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남편의 선의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지후 씨, 오늘 우리 돈 찾으러 가요. 그 돈은 지후 씨 돈이니까 나쁜 사람들이 갖게 둘 수 없어요. 지후는 어제의 일로 여전히 충격이 남은 듯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 만나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에요. 저 믿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한참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데리고 읍내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훔친 돈을 쓰기 위해 올 것이라고 짐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한 바퀴 돌자마자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그 여자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두 남자와 함께 식당에 앉아 비싼 음식들을 잔뜩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지우의 손을 잡고 그들의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네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었고 저와 지우를 보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누구요? 우린 당신 모르는데 어제 돈을 받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모른다고요? 그럼 지금 쓰고 계신 이 돈도 모르는 돈이겠네요. 저는 그 남자의 지갑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 돈은 제 남편 돈이에요. 당신들은 아기를 이용해서 제 남편의 선의를 속였어요. 이제 그 돈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그 남자는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몸집도 우람했습니다. 이 아가씨 말하는 게 재밌네. 이 돈은 저 친구가 자발적으로 준 거지. 누가 속였다는 거야. 안 그래, 동생? 그는 지우를 돌아보며 비웃음 가득한 눈짓을 했습니다. 지우는 겁을 먹고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거지. 당신들 같은 사기꾼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돌려줘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돈 갖고 싶다고? 이리 와, 오빠가 줄게. 그러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저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이 제 몸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남자를 밀쳤습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지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넘어진 남자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챈 뒤 망설임 없이 손을 휘둘러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그 소리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뺨을 감싸 쥐고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게 감히 날 쳐. 저것들 잡아.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지우씨, 뛰어요. 우리는 시장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사기꾼들의 욕설과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집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서야 저와 지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무모하고 난폭한 짓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지우를 보니 그는 조금 겁을 먹은 듯 했지만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갑이 제 손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우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진짜 대단하다. 아내가 나쁜 사람들 혼쭐을 내줬어. 그가 다시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지갑을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되찾았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존경과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지 그의 아내이자 그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키는 사람, 이 세상의 추악함으로부터 그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읍내시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은 금세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고급차와 지후의 신부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야기하기에 너무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맞으며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후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님 뵈면 무슨 일이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지후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표정은 꽤 엄격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셋째 고모님도 계셨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너희들 어디 갔었니? 온 시장 사람들이 너희 얘기를 하게 만들다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불만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려 할 때 지우가 갑자기 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우가 이렇게 또렷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를 보며 목소리를 조금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지후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보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놀란 가운데 지후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때로는 조금 더듬거리면서도 놀랍도록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불쌍한 여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용감하게 돈을 되찾으러 갔고 자신이 나쁜 놈으로부터 아내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후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지 말라고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아기가 우는 걸 보니 너무 불쌍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사기당한 돈을 되찾으러 간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돈인데 왜 나쁜 사람들이 갖게 둬요. 그리고 그 남자가 아내를 때리려고 했을 때 제가 막았어요. 어머니는 늘 남자는 자기 여자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건 더더욱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 방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셋째 고모님까지 모두 지후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말이 아니라 논리와 감정이 잘 짜인 탄탄한 변론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 거요. 그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방구석으로 가 스스로 벽을 보고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저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럽고 아마도 아들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늘 위엄있고 과묵하시던 시아버지께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늘 까다롭던 셋째 고모님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뒷모습과 저를 번갈아 보았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지 않고 그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바보라니까. 그녀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다음부터는 누구를 돕고 싶을 때 먼저 내 아내한테 물어봐야 한다. 알았지? 벽을 보고 서 있던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됐다. 벌 안 받아도 돼. 이리 와서 다친 데는 없는지 엄마 좀 보자. 지우는 신이 나서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와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지우 곁에 있어 주고 지켜줘서.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오히려 지우 씨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후의 변론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과 자신만의 논리,